이 시간에는 122페이지 20번부터죠. 20번 보면은 이 커니시와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에 관한 문제인데, 커니시 클라크 하게 되면 먼저 합리적 선택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자가 커니시와 클라크죠.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을 그 바탕으로 해서 클라크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을 제시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은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을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그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설계를 그 통해 가지고 범죄 기회를 낮추고 검거 위험성을 높여 가지고 범죄를 쉽게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법, 이것이 상황적 범죄 예방법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로서 이해했던 것이, 왜 대다수의 그 범죄자들이 범죄 행동을 하냐 하면은, 범죄를 통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범죄를 통해서 치르게 될 그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 범죄 행동을 선택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줄이려면은 범죄 비용을 범죄 수익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 차원에서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이 제시됐기 때문에, 여기 보기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왜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그 예방 기법으로서 예방 기법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 우리 그 기본서 316페이지, 317페이지에서는 16가지 예방 기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은 처음에는 12가지로 제시됐다가 그 뒤에 16가지로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그 뒤에 또 25가지로 더욱더 발전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서에서는 16가지 그 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5가지 기법인데, 앞으로 시험과 출제는 25가지 기법을 기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5가지를 5범주로 먼저 구분했다 하는 거. 그래서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예방기법으로서 예방기법의 유형으로는 지각된 노력의 그 증가하기,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 수식어를 빼고 노력 증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하는 교재들이 많죠. 노력 증가, 그리고 위험 증가. 그래서 노력과 위험을 증가시키면은 그만큼 범죄를 범하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범죄 비용이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수익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상되는 보상 감소, 이것도 보상 감소,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극, 압력, 유발 요인과 관련된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변명, 구실을 제거해야만이 이 범죄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범주로 구분해가지고 이 대상물 강화,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어떤 노리는 범행 대상물에 대해서 잠금 장치도 하고 전자 태그 장치도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대상물을 강화시키면, 범행이 어렵게 만들어주면은 그만큼 노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 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범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물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이 운전대 잠금 장치. 그래서 차량 고가의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 딱 키 누르면은 운전대가 딱 잠겨가지고 이 키를 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훔쳐가지고 운전해서 가기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운전대 잠금 장치라든가 강도 방지 차단막. 그러니까 1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도 방지 차단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상물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설 접근 통제하는 거. 그래서 전자 카드를 이렇게 대야만이
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공항이라든가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소지품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시설 접근 통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이 범행에 투입되는 노력을 키우는 것이다.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출국 검색, 이것은 12가지 기법과 16가지 기법이었을 때는 이것이 이 노력의 그 증가로 한 것이 아니라 위험의 증가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5가지 기법에 있어서는 출국 검색을 노력의 증가 범주에서 이렇게 다시 바꿨죠. 자, 그래서 출국 검색도 역시 노력의 증가의 일종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4번에 있어서 자연적 감시를 높이는 거. 이것은 그만큼 범죄를 범하려고 했을 때 위험 요인을, 검거 위험을 그만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가로등 개선이라든가 방어관 설계. 그래서 여기 자연적 지원, 이것은 위험의 증가 기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16가지 기법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 노력의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증가, 그리고 보상 감소. 그래서 여기 21번에 나와 있듯이 소유자 표시, 그러니까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훔쳤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작물 처리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비밀 표시가 돼가지고 바로 신고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보상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 이것은 재물 표시라고도 하고 소유자 표시라고도 이렇게 하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보상의 감소다. 이것은 지금 그 경찰 시험에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특히 보호직이나 교정직, 형사정책 그 출제를 맡고 있는 그 교수들이 이 범죄학 전공한 교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음 그 시험에서 이 상황적 범죄 예방기법이 그 출제가 된다면 20번과 21번에서 출제된 것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20번과 21번을 통해서 클라크가 제시했던 상황적 범죄 예방기법 25가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25가지 기법, 그 범주별로 구별된 그 기법으로는 첫째, 노력 증가, 위험 증가. 이것도 논리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범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 범죄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에 예상되는 어떤 그 비용을 높이고 그리고 기대되는 그 수익을 줄인다면은 범죄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변에서 이런 그 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증가하는 거. 이것은 검거 위험을 뜻하는 거죠. 신고라든가 검거 위험을 그만큼 높이는 것. 그리고 예상되는 보상을 감소시키는 것. 보상 감소. 그리고 유발 요인. 뭐 옆에서 이 약 올려가지고 폭행 범죄를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유발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발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줄여줘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제거하는, 합리화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이코소마자의 중화기술이론에서도 제시가 됐듯이 이런 중화기술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변명의 제거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번과 21번, 이것은 새롭게 출제될 내용이니까 별표 2개 하도록 하세요. 22번도 이건 종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도가 높죠. 그래서 경찰 활동과 해당 경찰 활동이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 이것은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자, 순찰을 통해서 경찰력을 주민들에게 자주 노출시키는 것, 이것을 가시성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해요. 경찰 가시성을 증가시키는 것.
자, 경찰이 자주 그 순찰을 돌면서 그 지역에 나타나고 하게 되면 범죄를 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바로 검거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처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범죄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처벌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거, 이것은 억제 이론하고 직접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나에 있어서 전환처우 경찰에 있어서도 이 단순 가담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이버전, 훈방, 다이버전의 일환으로 훈방을 시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방과 관련된 다이버전, 이것은 당연히 낙인 이론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지 자기 통제 이론이 아니죠. 자기 통제 이론은 가프레드슨과 허시가가 제시하면서 어렸을 때 건전한 양육 환경을 그 조성해 줘야만이 자기 통제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이론들의 그 주장자까지도 같이 연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프레슨과 허시는 범죄 예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어렸을 때 건전하게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의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것은 이 사회가 해체된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지역에 나타나는 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공동 대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다시 그 조직화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비공식적인 통제력이 커져 가지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지역 주민들을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것은 사회해체 이론에서 더욱더 발전된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에서는 더욱더 강조가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해체 이론 대신에 집합 효율성 이론 하게 되면은 더 적합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있어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위험 지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아까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셉테드, 즉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그 방법으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위험 지역 감시를 강화하는 거, 이것은 어떤 것과도 관련이 있느냐? 바로 현대 고전주의론 내지 신고전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 활동 이론, 그리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그리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기초가 됐던 합리적 선택 이론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 같은 경우에는 셉테드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공부했던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무질서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강력범죄, 중요범죄까지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었죠. 그래서 지역 내 무질서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뭐다? 무관용 원칙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와 다, 라, 다시 한번 이 억제 이론,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도록 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엄중하고 확실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줄여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전환처우는 자기 통제 이론이 아니라 낙인 이론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틀린 내용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다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체 이론과 집합 효율성 이론, 이렇게 거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방법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위험을 감시를 강화하는 것, 이것은 허시의 사회 통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감찰과 강화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일상 활동이론이나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도 관련성이 높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난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이론하고 대책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하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은, 자, 기업 피해자에 대한 원상 회복, 범죄자에 대한 보상,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범죄로 발생하는 손상을 복구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에 손상을 감소시키자 하는 전략 하면은, 이쯤 하면 이것은 회복적 사법이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되죠. 그리고 니은에 있어서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개입을 최소화한다 하면은, 바로 이것은 낙인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 이것은 다이버전이다. 공적인 그런 거 처벌 대신에 절차를 중단해 가지고 더 이상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식적인 어떤 거 처벌을 비공식적인 제재로 전환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다이버전이었죠. 그래서 다이버전 중에서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은 훈방, 통고처분, 그리고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이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였죠. 그리고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은 선고유예, 집행유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하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회복적 사법, 이것은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했고, 그 다음에 이 니은, 이건 통제 이론이죠. 통제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나이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니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자아 및 초자 통제 이론, 개인 및 사회 통제 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리스 또는 나이스의 개인 및 사회 통제 이론, 그리고 나이의 통제 이론에 있어서는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내부 통제로 통제를 유용하면서 소년 비행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다? 그렇죠. 비공식적인 간접 통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공식적인 직접 통제로 바꾼다든가 이런 함정 항상 주의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 내용하고 이 통제 이론하고는 직접 관련성이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피해자, 가해자, 중재 모델, 그리고 양형 서클 모델,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가족 집단 회합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족 집단 회합 모델, 여기서 뒤에 또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여러 문제 다루지만은 여기서 같이 항상 그때그때 연결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족 집단 회합 모델, 이렇게 필기를 해 놓도록 하세요. 여백에다가.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는 경찰 단위의 훈방과 통고처분, 그래서 각 사법 절차 단계에 따른 그런 대표적인 다이버전 기억해야 되고, 또 항상 다이버전 나오면은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다이버전이 아닌 정답으로 출제되는 것이 뭐다? 보석과 구속 적부심사, 그리고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이다 했어요. 그러면 24번부터 범죄 예측 보도록 하죠. 범죄 예측이라는 것은 이 범죄 위험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은 설령 조금 심각한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한다든가 집행유예 해줄 수도 있고 한다 하는 점에서 이 범죄 예측은 오늘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범죄 예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위험성에 따라서 다른 그런 처우 내지 제재를 적용하는 것을 처우의 개별화라고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범죄 예측과 관련해서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근육 부부 하게 되면 조기비행 예측을 창안한 사람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조기비행 예측법을 창안한 근육 부부는 이런 식으로 기억한다든가 해가지고 아버지 훈육, 어머니 감독, 아버지 애정, 어머니의 애정, 가족 결집력 등 5가지 요인을 구분해가지고 범죄 예측표를 작성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 예측표, 이것은 바로 뒤에 문제 풀어봤겠지만 가중 실전 방식에 의한 범죄 예측표를 만든 사람이 근육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이 통계적 예측법하고 임상적 예측법을 그 장단점과 특징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통계적 예측법은 많은 사회적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됐지만은 이 통계적 예측법은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했죠. 그래서 이런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과 편차까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측 방법이 뭐다? 임상적 예측법 또는 전체적 관찰법이라고도 부른다 했죠. 임상적 예측법 또는 전체적 관찰법. 그리고 직관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에 10년, 20년 이렇게 종사하다 보면은 딱 눈빛만 봐도 말 몇 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이놈이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 낮은지, 뭐 사고를 칠 위험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이 딱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죠. 이런 것은 직관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예측해가지고 실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관적 예측법이다. 그런데 직관적 예측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예측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판단자의 주관적인 입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하는 거. 디귿에 있어서 예방단계 예측은 소년범죄 예측이 사용되는 잠재적인 비행소년을 식별함으로써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방단계 예측을 조기 예측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사법 예측이라고도 한다 하는 거.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른 시기에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른 시기에 예측한다 해서 일찍조자 써서 조기 예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예측하는 것을 사법 예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법 예측이 아닌 예측이다 해서 안일비자 써서 비사법 예측이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예방하고 범죄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미처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기본서를 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충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예방단계 예측은 근육 부부가 가중 실전 방식에 의한 조기 예측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역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행해진 예측, 이것은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에게 뭐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 선고유예를 할 것인지,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어느 정도 무거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재판 단계에서 행해지는 예측이 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행해지는 예측을 대표하는 제도가 판결 전 조사 제도이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가석방 결정에서 필요한 예측, 이것이 석방시 예측이고, 이 석방시 예측이 예측의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불연경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형기가 미리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화 개선 정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가석방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부정경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가석방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방법이 필요해가지고 원어가 점수법에 의한 예측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부하듯이 버제스가 경험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측의 역사까지도 24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고요.
자, 전체적 평가법은 일반적으로 임상적 예측법의 다른 명칭이다. 그래서 임상적 예측법 또는 전체적 평가법, 이것은 통계적 예측법이 부응하기 쉬운 객관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 평가법 및 임상적 예측법은 객관성이 없죠. 예측하는 사람마다 전문가일지라도 이 예측하는 사람마다 예측 결과가 다르게 제시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낮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예측법 또는 점수법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 범죄자의 소질과 인격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이 범죄 성향을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예측하는 것, 이것이 임상 나와 있듯이 이것은 임상적 예측법 또는 전체적 관찰법이다. 전체적 관찰법은 그 범죄자의 소질과 인격에 대한 그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범죄자마다 독특한 그런 거 특징 이런 것까지 파악해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했어요. 버제스의 그 경험표는 연역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가석방시 예측, 이것은 교도소에서 가석방 결정할 때 수용생활 중에 성적만을 뭐 고려할 수는 없는 거죠. 제대로 예측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그 범죄 전과 경력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서 범죄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전체적 평가법은 어떤 거냐? 전체적 평가법 다시 한번 임상적 예측법이고 통계적 예측법이 점수법이고, 그래서 이런 그 두 방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 직관적 예측법과 통합적 예측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직관적 예측법도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오랫동안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이나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직관에 의해서 오랜 그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예측하는 거, 이것이 직관적 예측법이다 했죠. 통합적 예측법은 직관적 예측법만 가지고는 이렇게 이 객관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직관적 예측법 하면서 이 통계적 예측법 또는 뭐 점수법을 이렇게 같이 종합해 가지고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뭐 드물게는 이 직관적 예측법에다가 통계적 예측법 그리고 임상적 예측법까지 이렇게 결합시켜서 예측하는 거, 이것이 통합적 예측법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면서 26번도 여기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해설된 내용까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임상적 예측법을 드물게 이렇게 직관적 예측법 하는 거 교재가 있긴 한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는 임상적 예측법 이렇게 화이트로 지우세요. 그냥 임상적 예측법은 전체적 평가법 이렇게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 용어 가지고 이해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했으니까 통계적 예측법, 점수법과 그 차이점, 그리고 그 장단점, 가장 그 출제 빈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역과 관련해서도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근력 부분은 이런 거 조기 비행 예측을 가중 실정 방식으로 제시를 했다 하는 거, 그 연역 기억하고 직관적 예측법, 통합적 예측법까지. 그래서 이걸 그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1번 범죄 예측이란 예방 수사 재판 교정 각 단계에서 개개 사례를 통해서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가능성이나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가 됐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 이것이 예방 단계 예측이고 조기 예측이고 비사법 예측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법 예측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재범 예측이죠.
그래서 수사 단계 예측, 재판 단계 예측, 교정 단계 예측은 사법 예측으로서 재범 예측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되게요.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통제적 예측법은 전문적인 어떤 그 정신의학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 도식화된 그 표를 가지고 딱딱 그 해당 대상자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적 예측 방법은 임상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 하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계적 예측 방법은 임상적 예측법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더욱더 쉽다 하는 그 특징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에 있어서는 당연히 임상적 예측법에 있어서는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직관적 예측법과 임상적 예측법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다 하는 것을 바로 파악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리고 예방단계 그 조기 예측은 주로 성인범죄자보다는 소년범죄 예측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소년법에서 이 우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해서 조기 예측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작년에 이 경위 공채 시험에서 그 출제가 됐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이런 그 용어 가지고 출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혼란스럽게 전체적 관찰법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임상적 예측법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관적 관찰법은 뭐 드물게 이렇게 이 전체적 관찰법이라고 부르는 교재가 있긴 한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적합한 그 출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가지고 출제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가로의 내용이 전형적으로 불려지는 그 명칭이에요. 직관적 관찰법. 근데 여기서 정신과 의사나 범죄학을 교육받은 그 심리학자에 의해서 예측하는 거 하니까 바로 임상적 예측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점수법, 통계적 예측법은 어느 교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8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죠. 그래서 기억에 있어서 예방 단계에서 범죄 예측은 주로 소년들이 잠재적 비행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낙인 이론에 의하면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한 그 전문 기관이 우리나라 보호소년 등이 처우하는 법률에서는 어떤 기관이에요? 그렇죠. 소년분류심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될 수 있는 그 기간, 최장 기간이 몇 개월이다? 1개월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최장 위탁기간은 2개월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1, 2개월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나오면은 이 사회에서는 비행소년이라는 낙인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있어서 재판 단계에서 범죄 예측,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 단계 예측 대표적인 것이 뭐다? 판결 전 조사 제도이다. 가석방 결정을 위한 예측이 맨 처음부터 활용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건 가석방 결정을 위해서 예측이 활용되는 것이지, 만기 석방 결정을 위해서 예측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가석방의 경우는 이렇게 형기 이전에 범죄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내보내주는 그 제도지잖아요. 자, 그래서 형기 종료에 의한 석방보다는 이 가석방의 범죄 예측이 많이 활용이 된다. 그건 당연하고, 임상적 또는 전체적 관찰법은 각 개인의 내재한 그 특수성이나 특이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객관성이 낮다 하는 것이 단점이었죠. 그리고 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의 종합적인 측면과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 아니라 임상적 예측법이다 하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임상적 예측법.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통계적 예측법하고 임상적 예측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범죄 예측은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파악해 두면은 가장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놓도록 하자. 그 다음에 29번에 있어서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합리화를 위해서 이 범죄 예측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교정 단계에서는 석방이 아니라 가석방시 예측이 중요하다. 석방시 예측 보다는 이 가석방시 예측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통계적 예측 방법은 그런데 지금 그 보통 이 가석방시 예측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석방시 예측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교정 단계에서 주로 이 석방시 예측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내가 기본 강의하면서도 강조를 했었죠. 가석방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용어인데 우리나라 그 교과서들에서는 이 가석방 단계 예측을 석방시 예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교재들도 상당수가 있다 했어요. 통계적 예측법 다시 한번 이 범죄자의 특징을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계량화해서 그 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래의 범죄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상적 예측법 판단자의 주관성 평가를 배제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함정유도 하죠. 이 임상적 예측법은 주관적 평가를 배제할 수 없고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 이런 거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 점수법 또는 통계적 예측법이죠. 그리고 5번에서 통계적 예측 방법은 만들어진 판정 척도, 버제스가 제시했던 그 경험표와 같은 그런 만들어진 판정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지 않고 따라서 예측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 예측법보다 보다 쉽게 활용되는 것이 통계적 예측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30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존 그 자료를 분석해서 범죄자의 특징들을 수량화한 예측표를 사용한다. 점수법 당연하죠. 임상적 예측법에 비해서 객관성이 높고 임상적 예측법에 비해서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통계적으로 외적인 그런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 있는 그런 그 예측이 어렵다 하는 것이 이 통계적 예측법의 단점이에요. 따라서 임상적 예측법에 의해서는 재범 가능성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약점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임상적 예측법에 의해서 예측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뭐 적게 드는 것을 설명하시 이렇게 많이 드는 걸로 바꿨고 경제적인 것을 B자를 붙여서 했죠. 이건 이런 식으로 많다 적다 B자 있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사해체 이론이나 집합 효율성 이론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통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제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거 비경제적 경제적이죠. 자, 그래서 통계적 예측법은 비용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인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자, 기억 개별 범죄자의 모든 그 개별 편차를 반영해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개별 범죄자의 모든 개인적인 편차까지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것이 임상적 예측법 또는 전체적 관찰법이다. 니은 임상적 예측법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전문가의 개인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재판 시 피고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 예측 이것은 법관의 애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전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 가지고 어떤 더욱더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직권주의를 부활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뒤에서 공부하게 될 판결전 조사제도와 연관된 내용이기도 해요. 판결전 조사제도는 법관의 직권주의를 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단점이죠. 그다음에 니을에서 성별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예측 항목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되면 공평한 사법 처리에 어긋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 이 성별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예측 항목에 의한 평가가 공평한 사법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가 되니까 단순 암기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죠. 자, 미음 수사 단계에서 범죄 예측, 이것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자의 처리나 처분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즉 다이버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응용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뭐 기본적인 내용들 이제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32번 별표 3개 해가지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범죄 예측은 객관성이지 주관성이 아니에요. 객관성과 타당성, 단순성이 있어야 좋은 예측이 되는 거죠. 복잡성이 아니에요. 복합성이 아니다. 단순성. 그리고 경계성의 그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좋은 예측으로 평가가 된다 하는 건, 조기 예측은 주로 소년에 대해서 이용되고 보관차를 위한 적정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그 역사 이해했듯이 범죄 예측은 최초로 가석방자를 적절하게 선별하기 위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석방을 위한 적정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안된 거죠. 그리고 니을에 있어서 통계적 예측법, 이것은 뭐 기초적인 내용, 전문가가 개입해서 개별 범죄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임상적 예측 방법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 예측의 역사는 가석방식 예측부터 시작된 미국과는 달리 이렇게 청소년 재범 예측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도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둘 내용이에요. 그리고 범죄 예측의 그 정확성에 대한 의무는 예측 방법의 그 발전에 따라서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예측의 오류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측의 오류로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이다. 뭐 한자를 써가지고 오긍정, 잘못될 오자죠. 오긍정, 오부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긍정 하게 되면, 잘못된 긍정은 뭐야? 범죄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예측한다든지, 약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잘못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긍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예측해가지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해준다든가 가석방 시켜주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사회 나와서 범죄를 범하면 사회 방위, 사회 안전과 질서에 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의 오류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긍정 문제와 잘못된 부정도 여기 해설해 놓은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번에 있어서도 임상적 예측법, 이제 뭐 반복할 필요 없는 내용 됐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수사단계 예측은 다이버전 대상자 선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3번에서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다양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기 여러 법률에서 판결전 조사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죠. 보관찰법, 치료감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미 판결전 조사제도는 도입이 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 바로 나오면 통계적 예측법이 아니라 이 임상적 예측법이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 편차를 예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다시 한번 4번 확인하고, 근력 부분은 범죄 예측과 관련해서 가중 실전 방식이라는 조기 예측 방법을 소개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는 이 근력을 버젯수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버젯수와 근력은 반드시
대비시키면서 구분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35번 보시면은 범죄 예측 딱 기억 보니까 맞는 내용이죠. 니은 버제스는 가중 실전 방식이 아니라 버제스가 아니라 근육이다. 그리고 티그스에 있어서 교정 단계 예측 가석방 여부와 가석방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예측 방금 전에 봤듯이 청소년 재범 예측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성인에 대한 예측보다도 우리나라는 이 청소년 재범 예측이 먼저 시작이 됐다 하는 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있어서 양형 합리화 및 각종 그 유해제도 하는데, 자, 양형 합리화까지만 오늘 하도록 할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작성한 그 양형 기준표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건 최근에 그 기출문제 이것은 내년 9급 시험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한 양형 기준표의 성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서 강조했듯이 이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게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기호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자, 문제 보시면 주요 범죄 대부분에 대해서 공통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적인 양형 기준이 아닌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개별적인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이것을 그 틀린 선지, 정답 선지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이 이제 그 개념을 혼동시키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22년도에 이 문제 푼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내 책에서는 이것이 미리 소개가 돼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때도 주의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아차하면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형 인자에 있어서 책임을 증가시키는 가중 인자. 그래서 이 표준적인 그 양형의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증가시키거나 이 감소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특별 양형 인자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 양형 인자예요. 그래서 일반 양형 인자에 대해서 감경 요인과 가중 요인을 고려해 가지고 제시된 것이 특별 양형 인자이죠. 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양형 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가중 감경 인자를 특별 양형 인자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책임 평가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을 일반 양형 인자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다음에 3번에 있어서 양형 인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역에 대해서 제시된 것이 일반 양형 인자예요. 그리고 감경 영역과 가중 영역 을 고려해서 제시된 것이 특별 양형 인자다. 자, 그래서 이 양형 인자 평가 결과는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표준에다가 감경, 가중. 자,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권고량 범위와 함께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가에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도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 2번 선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로 바꾸는 함정 문제. 그래서 이 법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 기준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 예상 응용지문에서도 그걸 강조해놨죠. 자,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가 아니라 존중하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2번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 이렇게 바꿨죠. 같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양형 합리화 방안이 아닌 거,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양형 합리화 방안을 우리나라에 채택하고 있지 않은 거, 그렇게 되면은 형법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의 기준, 이것은 그냥 세부적인 양형 기본 원칙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양형 시 참조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양형을 조건해 가지고 형법 51조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관한 명문 조항이라든가 형법상 양형의 구체적인 기본 원칙, 이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형 합리화를 위해서는 양형 기본 원칙과 양형 기준을 규범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명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현행 형법은 양형 조건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애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현재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문제도 그 출제 가능성이 A급이에요. 국민참여재판제도. 그리고 판결전 조사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특별법에서는 도입하고 있다. 방금 전에도 살펴봤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 판결전 조사제도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주의할 사항이었죠. 그리고 양형의 형사정책적인 의의, 당연히 양형은 입법자가 법정형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법관이 그 법정형 범위 내에서 특수한 그 범죄 사건을 고려해 가지고 처단형을 이렇게 범위로서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양형의 순서와 관련해서 고려할 것이 법정형, 그 다음 단계가 처단형,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선고형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양형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제시했어요. 일반적으로 유책은 불법 한도 내에서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 추구되고 있다. 그래서 책임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유책이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고려하는 것.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양형 이론으로서 폭의 이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양형계획은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법관에 구속시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양형 기준을 법관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자, 양형 합리화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누범, 상수범, 가중처벌은 얼핏 보면 양형 합리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양형 합리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하는 것. 그리고 검사나 법관의 이 권한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양형 합리화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정상 참작 감경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양형 편차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참작 감경을 축소해야 된다. 정상 참작 감경을 개정되기 이전 용어로 하면 장량 감경이죠. 장량 감경 또는 재판상 감경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형법에서 정상 참작 감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용어와 관련해서도 정상 참작 감경을 축소해야 되고, 법정 감경을 확대하는 것은 양형 합리화 방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것, 이것도 양형 합리화 방안이다. 이것도 기본서에서도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이 판결전 조사제도는 양형 합리화를 위해서 재판 단계에서 범죄 예측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했어요. 그래서 양형 합리화에 기여한다 하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조사관의 사실조사와 재판상 활용하는 것은 직권주의의 실질적 부활이라는 거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도 방금 전에 선지에서 봤죠. 그리고 여기 당연히 보호관찰 등에는 법률에서만 했기 때문에 틀렸죠. 과거에는 보호관찰 등에는 법률에서 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그 뒤에 확대가 돼 가지고 이제는 이
판결련 조사는 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다른 몇 개의 법률로 확대가 됐다 하는 것이 4번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판결련 조사는 일반적인 형벌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연의 처우인 보호관찰 사용조사 수강령 또는 치료명령과 관련해서 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에 적절한지에 관한 그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도 기본적으로 구형을 너무 검사하는 구형을 아주 높게 하고, 그리고 법원이 판결 내릴 때 검사 구형한 것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형 합리화하려면 당연히 검사의 구형을 책임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공판 절차 2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판 절차가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죠. 통합적인 그런 거 공판 절차예요.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절차하고 그 유죄로 인정됐을 때 양형 판결하는 절차,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의 판결은 법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에 의해서 하고, 배심원단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 다음 단계 재판으로서 양형 판결이 들어가는 것이 공판 절차 2분제도예요. 그래서 공판 절차 2분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양형 합리화 방안에 부합한다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정상 참작 감경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되고, 법정 감경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판결련 조사제도부터 나가도록 할게요.